러시아는 사실 유럽 국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병을 받고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 사실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김이 세졌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한국 방문을 예정 중입니다. 중국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중국은 사실 에이펙이 이제 10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이제 열리잖아요. 31일 이렇게 열리는데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동선은 이렇게 미리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다.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오긴 올 것 같은데 중국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 주석이 아마도 이제 에이펙에 참석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원래 시내 호텔을 예약했다가 이제 다시 전면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기는 오는데 아마도 경주에서 뭐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시진핑 주석과 경주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그냥 검토하고 있다. 아직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2014년 방한하고 나서 지금 10몇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왔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게 국빈 방문의 형태로 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또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승절 때 김정은이 왔잖아요. 9월 3일 날. 그리고 10월 10일이 소위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창 총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라는 거가 이슈화되면 그 모양이 북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라든가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 이슈를 크게 확산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시진핑이 북한 대신 한국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사실은 시진핑은 늘 등거리 외교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탄약과 그 다음에 군사력 부족하기 때문에 군사가 부족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용병 개념으로 이 북한의 인민군을 약 15,000명 정도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전장에. 그러면서 이건 중국이 볼 때는 굉장히 소위 러시아와 밀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 약간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러시아는 사실 유럽 국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 파병을 받고 또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승절 이럴 때 북한을 다시 끌어들여서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또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 사실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김이 세졌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과거와 같이 내가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도 좀 다시 가까워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중국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가장 연계고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는
하는 계산 이런 게 또 좀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찬스죠. 미국으로부터 니네들이 한미 동맹 그랬는데 별로 얻을 게 없지 않냐. 우리랑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한국과의 관계도 약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명실상부한 등거리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이번 에이펙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의식한 걸까요?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아이러니를 지금 요새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면이냐 하면 미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고 자유무역, 다자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1대1 관계, 그 다음에 관세 제일주의, 뭐 요즘 관세 제국주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다자무역 질서의 수호자. 내가 이제 다자무역 질서를 지킨다. 이러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 시작점은 사실은 이미 브릭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브릭스라는 게 뭐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 뭐 이제 이런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최근 몇 년간 회원국을 늘리면서 소위 미국의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들의 모임체 같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에다가 이제 SCO라는 소위 그것도 원래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라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또 결속을 도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승절 이런 걸 통해서 또 중국, 북한, 러시아 결속을 도모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앞장서서 다자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승절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푸틴하고도 계속 러우 전쟁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만날 거다. 그런데 사실은 푸틴은 알래스카에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김정은과 뭐 좋은 친구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어서요. 반응이 없는 가운데 이 시진핑은 전승절에 이 두 나라를 탁 불러버렸단 말이죠. 지정학적 영향력을 나도 미국 못지않게 갖고 있다는 걸 또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형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이런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소위 가장 큰 핵심적인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큰 틀에서는 뭐 다자 질서의 수호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중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얻고 싶은 실질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질서의 선도주자, 미국에 대항하는 질서의 선도주자로서 중국이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그 에이펙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시 주석이 참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게 어떤 흐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또 즉흥적인 면도 있고 뭐 또 전략적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본회의 안 하고 갈 거야.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럼 사실은 속된 말로 미국이 빠진 에이펙 모양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시진핑의 중국은 그러면 내가 이 틀을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꼭 정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이 소위 그 회담들을 진행을 하죠. 양자 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 중심의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일부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을 상대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 소위 선구자로서 중심자로서의 역할, 위상 정립 이게 아마 시 주석이 이번에 노리는 가장 큰 에이펙에서 노리는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 외교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번 에이펙은 이제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 굉장히 큰 행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게 정상회의로서 격상이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경제 문제, 무역 투자 활성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다자 틀이에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뭔지 만약에 본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독자적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미중의 어떤 중재자로서 그리고 이 소위 에이펙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는 어떤 중간 역할 이런 거를 하겠다는 작전에는 약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다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전략도 나오지 않겠어요? 중국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떠나가고 나서 중국 중심의 흐름으로 흘러갈 때 자칫하면 한국이 중국 편을 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만 AI 발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무기화가 되지 않도록 그죠? 중립적으로 잘 사용하는 과학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미중의 투쟁적 요소를 상쇄시키면서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이제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에이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EO 서밋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정상들도 만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인들 간의 교류거든요. 젠슨 황도 온다 그러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 성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 성과에 우리가 얼마나 소위 발판을 잘 깔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이번 에이펙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에이펙은 이게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밋도 열리고요. CEO 모임도 있고 한 6천여 명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공동선언도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구속력이나 집행력 같은 건 없어요. 다만 그래도 이렇게 21개 나라 정상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치적 약속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 세계 무대에 우리가 이제 국난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의제 설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끌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배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인사가 나란히 평양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외교 방향은 무엇인가요? 네, 10월 10일 이제 대만에서는 쌍십절이라고 하는 신의 혁명이 난다는데 이게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에요. 올해가 80주년인데요. 지난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 주석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중국 내부에서 10월 20일부터 사중전회라는 게 열리고 또 에이펙 회의가 있고 그런데 가기가 어려워서 리창이라는 당서열 2위를 보냈습니다. 그 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또 방문을 해서 이 일정을 협의를 했고요. 러시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메드베데프가 또 평양을 찾았죠.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과 김정은을 좌우에 앉힌 것처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김정은을 가운데에서 리창과 메드베데프가 양쪽에 앉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제 북한이 예전의 북한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전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는 공식적으로는 5개 핵 보유국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핵 보유국이 3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9번째 핵 보유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북한이 9번째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발출하는 메시지인 거죠. 이 창건기념일에는 또 열병식을 똑같이 거행을 했죠. 거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무기 이런 것들을 또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제 단순하게 못 살고 강짜 부리는 북한이 아니고 무기 체계를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있는 군사 강국, 자신들이 늘 얘기하는 강성 대국이잖아요. 군사 강국 북한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군사력이 세고 나라가 강한데 백성이 못 산다? 그게 강국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은 국민들의 고열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탑이잖아요.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북한은 그런 틀을 지금 만들어서 과시를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 지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현재 북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북한은 중국에 거의 실질적으로 무역의 98%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액이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민생 물자가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뭐 한반도 평화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한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뭐 실망했다고 그럴까? 좀 도와줄 거면 세게 도와주지. 뭔지 이런 약간 불만을 갖고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발을 했고, 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결국은 북한에 SOS를 쳤고 북한은 거기에 이제 군사까지 파견을 하는 처음엔 포탄 뭐 로켓 이런 거 공급하다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거를 중국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한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와 가까워졌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을 복원까지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만나면서 동맹을 복원을 했다. 그러면 한반도에 사공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중국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이번 전승절 때 김정은이 왜 갔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정은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계속되든 안 되든 이제 끝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러시아에 기대면서 중국하고 소원해졌는데 러우 전쟁이 꼭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라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받던 일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러우 전쟁 이후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갔는데 계속해서 저러고 있으면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당겨야겠다.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승절 행사가 이제 김정은이 가고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열렸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틀을 보면 이제 북한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러시아 이쪽과 이제 협력을 하고 그동안 이제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중국과 소원해졌었는데 중국한테 좀 더 이제 기대는 방향으로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전략적 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러시아가 북한한테 계속 신경 쓰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 안 쓸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분리가 안 되죠. 계속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중간자적 이익
뭐 시계초 외교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중러 사이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계속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한쪽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분리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양자관계, 뒷배를 하나 더 돈독하게 마련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다. 이거 분리라기보다는 어쩌면 한쪽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대비, 보험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리창 총리를 파견하며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번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인데요. 70주년 때는 그 당시 그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이라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리창 총리는 당 서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교류라기보다도 이게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니까 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총리로는 원자버 총리에 이어서 10몇 년 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5위가 갔으니까 뭐 4위, 3위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인자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서열 2위로 돼 있는 리창 총리를 보낸 거는 내가 북한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중국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뭐 국가 수립 행사도 아닌데 당 창건 기념일에 시 주석이 간다는 것도 속된 말로 모양이 좀 빠지는 일이죠. 그죠? 러시아도 2인자를 보낸 것처럼 다만 성의는 충분히 표시하고 있다.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승절 때 와준 데 대한 일종의 우리도 신경을 써주겠다. 우리 품 안에 같이 있자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이 리창 총리 파견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사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서 한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일부 석유라든가 가스 같은 거는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재래식 전력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 특히 핵이나 미사일 분야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북한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러시아가 도와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죠. 러우가 밀착하고 나서 북한이 2번의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는데 보스토니치라는 데서 푸틴과 김정은 회담하고 나서 3차 정찰 위성 발사에는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북한이 현대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요새 잘 아시다시피 드론 전쟁이잖아요. 드론 갖고 전쟁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도 이런 이제 현대전의 어떤 흐름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5,000톤급 구축함을 2척을 진수를 시켰어요. 이게 북한의 조선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지스함급인데 여기에는 핵이나 핵미사일 장착이 가능해요. 그러면 바다에서도 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이 소위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도움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한반도의 소위 군비 경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압박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일단은 전쟁 준비가 아니고 구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다시 이제 거론을 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더 확고하게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 같아서야 남북 간에 만나서 소위 협상을 하고 하면 되지만 지금 북한이 한국을 별개 국가로 생각하고 한국은 대화를 할 상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을 안 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핵이나 북한의 위협을 더 다자적 차원에서 규범화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국제관계나 이 한반도 중국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주변화됐다고 그러죠. 이게 메인 메뉴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북한은 이미 뭐 우리는 핵보유 국가다. 비핵화 얘기하면 대화가 시작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시작 단계에서 규범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저떻게 해도 우리 품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민생 문제 때문에.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북한도 내가 조금 사고를 쳐도 중국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굉장한 전략적 자산인 거죠. 말은 잘 안 듣지만 어쨌든 거기에 존재한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북한과의 연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산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중요하고 그게 다른 걸로 북한을 지원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민생이라는 이름,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유엔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꼭 중국의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소위 전략적 자산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북한도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가 아닌데 지금 러시아가 한 가지 신경 쓰고 있는 게 소위 러시아의 동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서 동박 경제 포럼 이런 거 막 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연해주 개발 막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북한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데고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중국은 영토에 대한 또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또 북방사도 이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은 늘 해온 것처럼 중간자적 이익을 보려는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북한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건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핵과 미사일 갖고 있다고 해서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기만 쌓아놓고 있으면 강대국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최고 경제 규모로 미국이 24조 달러, 여기가 뭐 19조 달러, 20조 달러 그러는데 나라는 강한데 국민이 못 살면 그게 강국이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부분을 북한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생존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필요해서 그렇게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양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스스로 어느 정도 자생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그거를 마냥 자기네가 하드캐리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계속 스스로 원래 뭐 또 주체 사상에 기반한 주체 외교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이 핵과 미사일과 군사 강국 이런 개념을 일단 견지하면서 관건은 경제에 있다. 민생이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 위험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모든 걸 해결할 거다라고 그랬지만 1차적으로 미국의 많은 서민들이 관세로 인한 선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지금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는데, 다만 북한이 한쪽으로 군사력만 가지고 대결구도, 신냉전구도, 지금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냉전 다극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냉전 시대고 다극화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건 나도 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극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혼자서 군사작전을 결정할 수 있는 걸 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도 그거 할 수 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런데 그거 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강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국가가 되느냐?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북한이 제일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중러와 한국의 외교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시작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중국의 저항, 그리고 급기야 중국을 주도로 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 이런 것까지 지금 구축이 돼서 뭐 신냉전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복잡한 신냉전 구도의 축계 모양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거와 같이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대장들이 없어지면 밑에가 많이 싸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물론 대장급 들이 한 거지만 러시아가, 그런데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캄보디아, 태국이 싸우고 이런 국지전들이 다양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국지전 일어나지 말라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우선 정확히 세팅을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여야 뭐 이런 그 개념을 떠나서 생존의 문제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보는 다층 안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안보 그러면 군사 안보만 얘기했는데 지금 경제 안보, 금융 안보 다 안보입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명주를 좌우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복합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 어떤 식으로 미래 전략을 짜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제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 또 북한의 호전성도 전혀 약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외교, 정치, 뭐 경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국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를 한번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당연히 국가와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숨기거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하고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